시작해도 되겠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죽어버렸지요. 자, 신경 해부하고 생리하고 배웠고 이제부터 신경 양리 뭐 이틀 동안 신경 양리 다 끝나겠지만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많은 부분 생리나 해부에서 그 나왔던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또 나오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요새 해부에서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생리에서 배운 거죠 다. 그 다음에 해부도 배운 거고 주로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 펀더멘탈 유로파마콜로지 이 시간에서는 유로트랜스미터하고 그 리셉터 그 다음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여러분들이 해부에서 연락에 배웠겠지만 양리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유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하고 계속 오늘 이어지는 시간하고 내일 아마 조경욱 교수하고 또 내일 오전에 아침에 또 저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신경 끝나면 정신 시작될 텐데 정신 단위 과정에서도 잠깐 저를 또 봅니다. 그래서 정신과 아닌 사람이 정신과에서 유일하게 강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바로 배웠지만 다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뭐 오메 법칙, 아연 채널, 그 다음에 뭐 시냅스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오늘 유로파마콜로지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또다시 파마콜로지에서 나온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아연 채널 같은 게 많은 약물들이 아연 채널을 이온 통로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그 약물의 타겟이다. 그래서 양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약물 타겟이라는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 신경세포, 뇌, 브레인 신경계라는 게 왜 약물 타겟으로서 좋은 거냐? 사실 뉴로트랜스미터나 이런 시냅스로 구성이 되는 이 신경계, 뭐 일렉트로케미칼 트랜스미션, 시냅틱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생리에서 배웠듯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화학 물질로 우리가 그 화학 물질을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쭉 그냥 물리적인 연결 즉 뭐 이런 뉴런들이 물리적인 연결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연결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기판이죠. 그냥 컴퓨터 기판처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사실 양리학이라는 입장에서 약물의 표적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극단적인 예가 AI겠죠. AI한테 어떻게 약물을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어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골치 아프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많은 이 신경세포들이 물리적인 연결보다는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100 빌리언의 뉴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중추신경계에서 브레인에서 100 빌리언이 아니죠. 어떤 연산 속도를 보면은 왜 그 100 빌리언의 뉴런들이 100억 개라고 100억이라 그러네요. 100 빌리언 100억 개의 뉴런들이 시냅스를 한 뉴런이 뭐 1000개에서 10,000개는 10,000개까지 시냅스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생리에서 얘기를 했겠지만은 곱하기 100 빌리언 곱하기 1000 혹은 만에 어떤 그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엄청난 속도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타겟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원래 기능이 감정 조절이나 뭐 인지 기능이나 뭐 페인 퍼셉션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뇌에서 수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이런 시냅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냅스라는 구성이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약물표적, 여기가 약물표적, 여기가 약물표적이 될 수 있다.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를 우리가 뜯어서 보면은 생리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배웠죠? 어떤 시냅틱 트랜스미션이라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 신경 전달 물질판 요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저장, 그 다음에 방출이 일어나고 그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됐건 혹은 이 부분에 있는 프리시냅틱 뉴런에 있는 리셉터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역할을 담당을 한 후에는 반드시 얘는 파괴되거나 없어져야 되지. 소위 말해서 시냅스 간극, 시냅스 연접이라는 부분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데그라데이션 과정이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데그라데이션 그러면 파괴를 의미하지만 어떤 놈들은 어떤 신경세포는 파괴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비해서 어떤 신경세포들은 그냥 역으로 리업테이크를 통해 재흡수를 통해서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줄이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또 각각 과정들이 그냥 심플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많은 몰레큘들이 작용을 하면서 복잡하게 일어난다. 그렇지만 또 어마어마한 건 뭐냐면 그 많은 과정들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시냅스 100 밀리언 곱하기 1000 혹은 만의 시냅스에서 빠른 속도로 때에 따라서는 마이크로세컨 레벨에서 혹은 밀리세컨 레벨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되게 어메이징한 거죠, 사실은. 뭐 다 배웠지만 어쨌건 뉴로 아나토미를 그냥 보면 페리퍼럴 뉴런과 센트럴 뉴런,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양리학적으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네토미에서 마이크로 레벨로 들어갔을 때 페리퍼럴 너버스 시스템하고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은 뭐 대표적인 페리퍼럴 너버스 시스템 모터 뉴런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심플하죠. 몇 개 없는 시냅스가 몇 개 없다. 몇 개 없다는 것도 다우전으로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에 비해서 센트럴 시냅스 같은 경우는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 있는 뉴런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의 뉴런들이 여러 종류의 뉴런들이 많은 수의 뉴런들이 각각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건 대표적으로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한 신경세포를 띄었을 때 히포캄푸스에 있는 피라미달 뉴런이라는 건데 요 부분이 셀 바디입니다. 빨갛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그리고 빨간 가지들이 우리가 덴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즉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회색으로 희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액선 쪽, 액선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주 다양한 복잡한 분지를 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내보내고 하는 현상들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서 브레인에 있는 뉴런들은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원 바이 원으로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한 뉴런에 집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다.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시냅스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시냅스는 흥분성 시냅스고 어떤 시냅스는 억제성 시냅스다. 그런데 이놈이 또 어디 위치에 시냅스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실 1000개가 됐건 10,000개가 됐건 이 시냅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 뉴런을 흥분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억제성으로 가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위치 혹은 시간 그 다음에 이 시냅스의 성격 그 다음에 시냅스에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신경세포의 흥분성이나 억제성이 되게 많은 그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경세포, 특히나 중추에서 우리가 그 신경세포 간의 어떤 연결이나 아니면 오르가니제이션을 이런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답니다. 롱트랙 뉴런al 시스템 그러면 이렇게 모터 뉴런 같은 경우 아니면 센소리 뉴런처럼 주 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모터 뉴런은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뭐 해봤자 1m, 여러분들은 뭐 150 정도, 아니 1m 5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서킷이라고 주로 이제 대뇌 피질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진다는 현상. 그 다음에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를 한답니다. 싱글 소스 다이버전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신경 핵의 셀 바디들이 모여 있고 그 엑선 터미널들이 이렇게 여러 대뇌의 여러 부위에 그 신경 가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쫙 퍼질 수도 있고 특정 어느 부위로 이 엑선 터미널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셀 바디에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이 되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이 다이버전트라는 말하고 컨버전트라는 말이 그 신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보의 유입이나 혹은 정보의 전달이 다 모여졌다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온다. 컨버전트.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내보낸다. 다이버전트. 뭐 이런 시스템에서 볼 때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라는 거는 이 신경핵의 어떤 상태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또 되게 많은 영역으로 다이버전트한 시그널들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경욱 교수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중추신경계에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터 서라운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가 이렇게 트릴리언 베이스로 정보가 막 들어오고 시냅스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선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손을 누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 손을 잡았는지 이쪽 손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더 나와서는 어떤 놈이 날 깨물었을 때 어떤 손가락을 깨물었는지 이런 어떤 정보의 국소 로컬리제이션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로컬리제이션 현상을 우리가 세포 레벨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중심에 이 센터 서라운드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흥분성 시그널들이 국소적으로 전파 혹은 얻어지기 위해서 주위에서 이렇게 이니비토리한 정보들이 억세성 정보들이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특정 어떤 기능의 수행 혹은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이 센터 서라운드 시그널링이다. 다른 말로는 레터럴 이니비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기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조경욱 교수가 얘기할 뇌전증, 에필lep시라는 게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전반적인 신경세포의 흥분성이 그냥 전뇌로 쫙 퍼져버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정 뉴로트랜스미터, 도파민, 뭐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같은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들이 중추에서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되게 다양한 작용들을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약물의 표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유명한 SSRI가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세로토닌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그 SSRI 외에도 여러분들이 내일 얘기할 파킨슨스 디지즈나 스키조프레니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런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의
센트럴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습니다. 물론 시작되는 신경핵이나 가지의 패턴이나 이런 영역, 에어리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지만은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은 이런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예를 들어서 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히스타민,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EPSP나 IPSP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추 신경계에서 EPSP나 IPSP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뉴로트랜스미터가 뭐예요? 글루타메이트나 GABA인데, 이런 글루타메이트나 가바 시스템들은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히스타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바이오제닉 아민 계통에서, 아세틸콜린도 어떻게 보면 그 구조를 보면 바이오제닉 아민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제닉 아민을 주로 방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제닉 아민들의 타겟이 뭐냐면 리셉터 중에서도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GPCR이 주로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의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EPSP나 IPSP,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이나 이니비토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의 오르가니제이션들은 주로 뉴로 모듈레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이렉트 시냅틱 트랜스미션보다는. 그러면서 이 모폴로지컬한 특징은 뭐냐면 주로 이 언마이엘리네이티드 엑손으로 하이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언마이엘리네이티드 그 엑손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파민 같은 경우는 주로 섭산차 나이그라에 있으면서 나중에 얘기 또 나오겠지만 각각 신경 시스템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패턴이 다르고, 도파민하고 또 아세틸콜린의 뉴런의 그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의 신경핵의 위치나 이 가지의 분포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노라드레너직이나 세로토너직 뉴런들의 그 신경핵의 위치나 가지의 분포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이 센트럴 세로토너직 시스템의 어떤 중추에서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세틸콜린 아니면 또 노르에피네프린 아니면 도파민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 중추에서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은 각 신경 뭐 콜리너직 파마콜로지면 거기서도 또 좀 나올 거고, 세로토너직 파마콜로지, 도파미너직 파마콜로지 이런 데서도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트랜스미터를 보면 뭐 중추와 말초신경계의 차이가 있다. 말초신경계는 심플하지만 아까 시냅스도 심플, 그리고 그 다음에 CNS는 복잡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뉴로트랜스미터도 CNS에서는 되게 많은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많이 존재하는 뉴로트랜스미터를 화학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은 아미노애시드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가 존재하고, 바이오제닉 아민, 사실 아세틸콜린은 아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바이오제닉 아민을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리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이런 아세틸콜린도 중요한 뉴로트랜스미터, 중추에서 뉴로트랜스미터 역할을 하지만 이게 중요한 메이저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외에 되게 많은 종류의 펩타이드도 있고, 나아가서는 가스도 있고, 나아가서는 뿅뿅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되게 많은 케미칼들이, 아주 심플한 케미칼부터 아주 복잡한 케미칼까지 되게 다양한 그 케미칼들이 뉴로트랜스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잡, 단순, 그 다음에 뿅뿅, 그 다음에 뭐 바이오제닉 아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뭐 스트럭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터미놀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미노애시드, 펩타이드 뭐 이런 카나비노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양리에서도 잠깐씩 나왔지만은 뭐 더 간단한 가스 같은 거 결국은 이제 이런 되게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데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텀입니다. 모노아민이면 모노아민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 카테콜아민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카테콜이라는 거는 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놀기에 그 하이드록실기가 2개 붙은 거고 모노아민 그러면은 요게 있다는 겁니다. 아민기가 하나씩 붙어 있다. 그러니까 카테콜아민도 보면은 다 모노아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도 보면 어디 있나 아세틸콜린이 요 아민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제닉 아민 그러면 되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노아민이나 바이오제닉 아민 그러면은 아주 넓은 영역의 그 케미칼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카테콜아민 그러면 요 카테콜링을 가지고 있는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헷갈리게 다 분리를 하는 거, 막 이 말 저 말 쓰는 거죠.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테콜아민 그러면 요 세 개만 딱 얘기하고 모노아민 그러면 세로토닌하고 히스타민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모노아민 그러면 이거 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딴지 걸면 무식한 놈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뉴로트랜스미터들의 어떤 역할을 이해하려면 리셉터, 그 다음에 그 리셉터의 특성, 그 다음에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2시간 동안 저랑 조경현 교수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헷갈리는데 아마 요게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요걸 요렇게 바꿨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중추신경계에서 약물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그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그 팩터 중에 하나가 중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약물이 못 들어가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약물이 만약에 중추로 못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맹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중추로의 약물의 유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부에서 잘 배웠듯이 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브레인에서 우리가 원래는 브레인에서 필요로 한 것들만 수송을 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고유의 기능이 있다, 즉 필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그 필터를 통해서 못 들어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펌핑인 혹은 펌프 아웃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말초혈관하고 중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형성하는 혈관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건 뭐냐? 그만큼 브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를 더했다는 거죠. 이런 왜 그러면 쓸데없는 그 중에는 쓸데없다는 말이 있지만 유해한 물질이 중추에 들어오는 것도 맞고 또에 따라서는 말초에서는 필요하지만 중추에 들어가면 잘못된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뭐 뉴로트랜스미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그 필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초 페리파랄 캐필라리하고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구성하는 CNS의 캐필라리에는 구조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여러분들 해부에서 잘 배웠겠지만 페리파랄 캐필라리의 특성은 뭐예요? 캐필라리 자체라는 게 어떤 벽을 사이에 두고 물질의 수송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혈관 자체가 물질의 수송도 있지만은 캐필라리가 담당하는 조직과 혈관 사이의 물질의 수송인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주로 뭐 되게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타이트 정션이나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물질에 이 구멍을 통해서 못 가는 놈들은 이렇게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다이렉트하게 어떤 피노시틱 베지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이
잘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게 페리페럴 캐필라리라고 하면, 센트럴 CNS에 있는 캐필라리는 그걸 될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혈관의 엔도셀리움 사이도 타이트 정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서 있었던 퍼네스트레나 이런 것들도 없고, 구멍이 듬성듬성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피노시틱 베지클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또 혈관 엔도셀리움 베이스먼트 밖에 페리사이트나 혹은 아스트로사이트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더 타이트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상황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이토콘드리아도 많고 더 페리페럴 캐필라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질 수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은 산소나 글루코즈 같은 거는 말초보다는 훨씬 더 브레인에서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잘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의 가장 어떤 물리화학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양리에서 그 전신마취제에서 가스가 통과하는 거에 의해서 뭐 오일 가스 파티션 코에피션트 뭐 이런 식으로 블러드 가스 파티션 코에피션트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어떤 물질이 잘 통과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오일 워터 파티션 코에피션트라는 겁니다. 너무 사실 간단한 거죠. 왜? 아무리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타이트하게 있다 그래도 그것들은 다 사실은 세포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세포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는 세포막이 주라는 거고, 세포막은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즉 오일에 대한 그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높은 물질들은 BBB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거고, 낮은 거는 잘 통과할 수 없다. 그 말은 하이드로포빅한 것들은 잘 통과하고 하이드로필릭한 거는 잘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오일가스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아주 높은 뭐 옥시젠이나 카본 같은 경우, 카본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잘 통과하고, 하이드로필리시티가 높은 것들은 잘 통과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 하이드로필리시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브레인에서 필요하다라는 거는 뭔가 트랜스포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글루코즈나 뭐 이런 것들은 L도파는 약이기 때문에 피지올로직하는 건 아니지만,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지만은 되게 하이스피드로 브레인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특정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펌핑이나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그 수송이 담당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오일가스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CNS 잘 들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이 들어온 놈을 퍼내는 거죠, 사실 이거는. 세포 그 브레인 밖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오일가스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펌핑 인하거나 펌핑 아웃하는 트랜스포터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오일가스 파티션 코에피션트의 극단적인 좋은 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몰핀이고, 이게 헤로인입니다. 차이는 여기 메톡시기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메톡시기가 붙으면 리피드 솔로빌리티가 좀 더 높아져서 리피드 바이레어를 잘 통과하는데, 몰핀하고 헤로인의 이 BBB 통과가 이쪽이 100배나 높다는 겁니다. 요 한 끗 차이, 두 끝이네요. 두 끝 차이로 100배가 높아진다. 그만큼 빨리 브레인에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헤로인은 그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불법입니다. 왜? 빨리 BBB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리에서 저랑 같이 얘기했듯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떨어지는 놈이 어딕션을 잘 유발했었죠. 습관성 약물 중독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몰핀에 비해서 헤로인 자체는 만드는 것조차도 불법이다. 몰핀 만드는 건 괜찮죠, 사실은. 허가만 맡으면. 불법으로 만드는 놈들이 문제지.
그래서 이런 BBB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떤 약물의 작용이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뭐 헤로인과 몰핀도 차이를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일 배울 것 중에 하나가 이 파킨슨 치료제인데 L도파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뇌에서 모자라는 거는 도파민입니다. 근데 도파민은 BBB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구물질을 주는 전구물질이 L도파인데 다행스럽게 L도파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BBB를 통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L도파, 전구물질인 L도파를 주면 전구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도파미너진 뉴런에 들어가서 이놈이 도파민으로 변환이 되고 그래서 모자란 도파민을 보충을 해주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송이 일어나야 되는 L도파가 수송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L도파가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테인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미노애시드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하이프로테인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같은 수송체를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L도파가 잘 안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자꾸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L도파가 들어가서 도파민으로 변환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파 데카복실라이즈 아니면 뭐 아로마틱 L 아미노애시드 데카복실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효소가 그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이게 만약에 말초에도 존재하고 중추에도 존재한다면 말초에 존재하고 중추에 둘 다 존재하면 들어간 놈이 L도파가 말초에서 많은 부분 도파민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이 효소에 의해서. 그러면 BBB를 통과해서 중추로 들어갈 수 있는 L도파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말초에서 도파민을 변환되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도파민의 말초에서의 혈관이나 심장에 대한 작용이 나타나서 유해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를 도파 디카복실레이즈를 이니비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말초에서만.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카비도파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카비도파라는 약물을 넣어서 말초에서 L도파가 도파민으로 변환되는 걸 막아주고 그런데 이놈이 만약 중추로 카비도파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추에서도 이 도파 데카복실레이즈를 이니비션하면 또 L도파가 맹물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비도파는 다행스럽게 중추로는 못 들어가고 말초에서만 도파 디카복실레이즈를 이니비션해서 이런 L도파가 말초에서 도파민으로 변환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중추로 들어가는 L도파의 양도 늘리고 그 다음에 말초에서의 도파민의 유해작용도 감소시키고 1타 2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BBB의 꼭 BBB는 아니지만 중추에서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상 중에 사건 중에 하나가 이 MPTP 사건이라는 겁니다. MPTP는 풀네임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봤는데 까먹었지만 사실은 이 메페리딘이라는 오피오이드 약물을 합성하는데 그 합성이라는 게 공장에서 QC가 되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야매로 만들 때 야매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이 불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가열을 오래 하거나 너무 가열을 높게 하거나 할 때 만들어지는 불순물입니다. MPTP가. 이런 MPTP라는 놈은 들어가서 MPP로 바뀌게 되고 그 MPP로 바뀌는 게 주로 이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고 그 MPP란 물질이 도파민 트랜스포터, 도파민을 선택적으로 재흡수하는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세포 안으로. 이놈의 도파민 트랜스포터는 도파미너진 뉴런에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MPP는 도파미너진 뉴런에만 축적이 되게 되고 들어간 MPP라는 놈은 마이토콘드리아를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뉴런이 죽어나가겠죠. 그러니까 도파미너직 뉴런만 선택적으로 죽어나가는데 그게 이 MPTP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해서 들어와서 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뿐만 아니라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B라는 그 옥시데이션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MPP로 바뀐다. 사실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1970년대 어떤 그 미국이지만 물론 어떤 놈이 화학과 대학원생이 요걸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MPTP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아큐트한 파킨슨 디지즈가 발병이 되고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이 아주 급성으로 파킨슨 디지즈가 발병이 되니까 역학조사를 했더니 요놈이 글쎄 고놈이 이걸 불법으로 지도교수 퇴근한 다음에 야매로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역학조사의 결과 이 MPTP라는 물질이 그 실험실에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으니까 실험을 해야겠죠. 이게 진짜 원인 물질인지. 그래서 CDC인지 어딘지에서 연락에 이 MPTP를 쥐새끼한테 막 줬어요. 랩한테, 마우스한테. 그랬더니 쥐하고 쥐는 까딱 없었어요. 오히려 더 건강했는지 모르지만 파킨슨스 병이 안 발생된 거죠. 모터 심텀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다가 1980년대 초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났어요. 이 불법으로 만든 메페리딘을 먹은 놈이 한 6명인가 7명이 동시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또 젊은 놈들이겠죠. 젊은 놈들이 파킨슨스 병이 일어났고 아주 급격히 진행이 됐어요. 그때도 나온 게 결국 또 MPTP였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한번 경험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요번에는 MPTP를 원숭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에서는 파킨슨스 병이 팍팍 일어났어요. 그 말에 이제 돈이 결국 신자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B가 그 활성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류에서는 되게 낮고 영장류 이상의 동물에서는 되게 높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어간 MPTP가 MPP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도파미너직 뉴런에 축적이 되는데 재수없게도 나처럼 로덴트만 가지고 실험한 사람은 그걸 못 발견하는 거고 왜? 로덴트에서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B가 낮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영장류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유전무죄 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건 이런 그 백그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BBB가 물리적인 배리어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어떤 약물의 효과나 어떤 그 독성 물질의 효과가 발현이 되려면 BBB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내부적인 어떤 그 요인도 같이 병행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 어쨌건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약물들이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중추 어떤 기능에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와이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렇다 그러면 되게 제한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은 계속 반복되겠지만 어쨌건 많은 우리가 뭐 신경과적으로나 아니면 정신과적으로 쓰는 약물들의 표적이 이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을 조절하는 타겟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BBB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시냅스가 원 바이 원으로 이렇게 원투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시냅스가 이렇게 메이저 시냅스면 또 딸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또 뉴로트랜스미터를 방출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세로토닌이나 뭐 중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히스타민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담당하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모듈레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 EPSP, IPSP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의 공통 특성 중에 하나가 그냥 시냅틱 트랜스미션을 모듈레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유입니다. 그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한 그 뉴로 트랜스미터들은 여기서 방출이 돼서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의 뭐 듀레이션이나 혹은 앰플리튜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죠, 사실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표적을 타겟팅을 해서 치료 효과로,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죠. 애니메이션을 넣었었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건 시간이 남으니까 사실은 되게 좀 촉박합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5분 동안 더 떠들고 그 다음에 휴식을 갖도록 하죠. 맞죠?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콜리너직 파마콜로지다. 콜리너직 파마콜로지는 뭐냐? 뉴런이 아세틸콜린을 뉴로트랜스미터로 사용하는 그 뉴런을 우리가 콜리너직 뉴런이라고 그러고 그 콜리너직 뉴런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들을 통칭해서 콜리너직 파마콜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파운데이션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시냅틱 트랜스미션에서 우리가 어떤 뉴로트랜스미터 중심에서 보면 합성과 저장과 방출과 대사 혹은 재흡수가 항상 공통점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역시 콜리너직 뉴런 역시 아세틸콜린을 합성하고 저장하고 방출하고 그 다음에 대사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콜리너직 파마콜로지에서 많은 양리학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 약물들은 직접적인 어떤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나 머스카리닉 리셉터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는 아세틸콜린을 대사하는 그 효소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더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이 임상 적용이 많다라고 더욱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는 인다이렉트 콜리너직 에이전트 혹은 인다이렉트 콜리노미메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나 머스카리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아고니스트나 안타고니스트도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토노믹 파마콜로지,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을 생리에서도 배우고 양리에서도 배웠지 알다시피 너무 광범위하게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머스카리닉 리셉터나 전 파라심파세틱 부교감 수명계의 이펙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고니스트나 엔타고니스트를 쓴다 그러면 그쪽도 다 넌 스페시픽하게 막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타겟팅, 약물의 타겟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안 쓰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땡 맞죠? 50분이죠? 10분 쉬었다.